네, 그 부서진 밤에 그 양효주 감독님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다른 분들이 다 참석해 주셨고요. 네, 제일 끝에 계신 윤광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손님 연출한 윤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즐거운 우리집을 연출한 엄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미 연출한 윤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서진 방 편집한 최경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의 연출한 연재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아리 연출한 문유리입니다. 네, 그 이번 섹션은요, 그 한예종 그 30주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칸, 베를린 그리고 클레르몽 페랑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모은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수상 부문을 그래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볼까 하는데 제가 혹시 그 수상 내역 뭐 이렇게 빠뜨린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엄혜정 감독님의 이제 즐거운 우리집은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이제 초청이 됐고요. 그 뒤로 정말 많은 영화제에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탐페레 영화제 그 영화 부분에서 또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셨고 프랑스의 앙리 랑글루아 영화제에서 또 대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세르비아 벨그레이드 다큐멘터리 앤 단편 영화제에서도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그 윤유리 감독님의 메아리는 전 세계 영화학교 그 졸업 작품들이 이제 경쟁하는 그 칸 영화제 라시네프 부문이라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시네 파운데이션 부분으로 불렀던 섹션이죠. 여기 이제 공식 초청이 됐고요. 그리고 그 윤대원 감독님의 매미도 74회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윤대원 감독님의 손님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단편 영화계의 칸 영화제라고 부르는 그 클레르몽 페랑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시고 이제 대신 나오셨는데요. 그 양효주 감독님의 부서진 밤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은곰상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재관 감독님의 명의도 칸 영화제 2011년 라시네프 부분에 초청이 바로 봤습니다. 아, 네, 2019년. 아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옛날 영화로 만들어 버렸네요. 뭐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예종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건 이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만든 작품도 있고 어느덧 10년 이상 된 작품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작품을 관객과 만나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윤광 감독님부터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뭐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한번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제가 이게 그 한예종 그 영상원,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인 전문사 과정 들어가서 두 번째 중급 초급, 중급, 고급 워크숍을 찍어야 이제 졸업할 수 있는데 2년 과정이고요. 그 중급 워크숍을 이제 찍어야 해서 제가 아직 뭐 단편 영화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찍어야만 학기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저런 공부를 막 해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단편 영화들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냥 이야기 시작할 때는 진짜 단순하게 아주 화난 여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우리가 여러 여고생들의 이미지를 봐왔는데 진짜 화가 나서 막 함부로 구는 여고생을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저의 뭐 이런저런 다른 경험들과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전문사 3기인데요. 저도 이제 중급 내러티브 워크숍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촬영 전공이고 현재 촬영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연출 전공들이 다 휴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름은 남고 찍을 사람들은 없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또 영상원 학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미디를 짧게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찍자 해서 원래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머리에다 이렇게 도끼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집안 사람들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좀 그때 당시가 이제 IMF 끝나고 2002년 월드컵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후보 연설을 명계남 선생님께서 낮에 하시고 저희가 이제 밤에만 벌어지는 일이어서 밤에 올라오셔서 촬영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낮에 어디론가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이제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얘기가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조금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반자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그 재정적으로 뭐 집들이 파산하게 되면 가족들이 단체로 이렇게 죽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몇 해 전에 이제 시랜드 화재 사건으로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이 죽었던 안 좋았던 그런 참사가 있어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영화가 좀 무거워졌고 그리고 의외로 혼자서 알아서 세계 영화제들을 혼자서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걸 완성하고 나서 타이틀을 어떤 글씨체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안 떠올라서 그냥 영희남 선생님한테 ADR 할 때 목소리로 즐거운 우리 집 홈 스위트 홈 한 번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목소리를 요구해서 이제 그냥 블랙 화면에서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그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그 보통 영화제를 하면 영화제 일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식으로 브뤼셀 판타스틱이 나오는데 거기 영화제에서 진짜 블랙 화면에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목소리로만 그 영화제가 그때 상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원윤이랑 지구를 지켜라랑 그 작품들이랑 같이 이제 상영을 했었어서 그때 되게 그 프로그래머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뜻을 알고 같이 맞춰서 타이틀을 만들었냐고 좀 신기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엄희정 감독님은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속이라든가 뭐 장편 해빙 등 이렇게 굉장히 그 촬영 감독님으로 워낙 유명하시니까 사실 저는 이 당시에 이 작품을 만드셨던 계기가 뭔가 굉장히 어떤 결단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진 않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대영 감독님. 네, 저도 이게 졸업 작품인데 4학년 때 뭔가 한예종 학생분들이 꼭 학교 작품 말고도 이거저거 많이 찍으세요. 근데 저도 그때 외부 작업이랑 이거랑 좀 촬영 같은 게 너무 많이 치여서 졸업 작품을 또 찍어야 된다는 것에 되게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 좀 약간 자신감도 없던 상태에서 그냥 일반인 친구랑 남산을 좀 이렇게 푸념하고 이러면서 산책을 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그 이 매미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그 공간에서 확 매력과 이런 것들을 느껴서 그 순간에 컨셉하고 어떤 비주얼이나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를 졸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졸업 작품을 힘내서 찍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저는 감독이 아니라서 좀 굉장히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한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건 학부의 졸업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현물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당시에 이제 드물었던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도 촬영을 하게 됐고 부산 영화제에서 큰 성과가 난 다음에 베를린에 가서 이제 더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부산이 굉장히 각별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제 찍게 된 이유는 굉장히 특이한 이유인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굉장히 앳된 여고생 하나가 좀 다리를 절면서 어떤 남자의 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의 이야기 뭘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하루 만에 다 써서 저한테 한번 봐달라.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 작품이다 보니까 니네 못 찍는다 이거. 그때는 이제 뭐 레카라든지 그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못 찍는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장비도 대여받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졸업 작품인데요. 전문사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 마지막 졸업 작품이었고 실제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 노동자분이 단속을 피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실제 자살 처리가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서 그 당시에 그 뉴스가 좀 굉장히 풀어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고 또 영화 배경이 장소 촬영 배경이 저 그 외갓집이랑 주변이 다 외갓집 주변의 장소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외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했어서 개인적인 추모의 의미도 담아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해서 찍었는데 저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 껴있는 게 굉장히 황송하고 머쓱한 게 저는 예술사 26기로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2학년 때 찍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엄혜정 선생님께 촬영 실습 수업도 듣고 했던 학생인데 저희 학교를 졸업하려면 영화를 2개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덜컥 신청해놓고 어떤 걸 찍으면 좋을까 하다가 꿈을 하나 꿨어요. 한 소녀가 평생을 갇혀있던 숲에서 산을 넘어 도망쳐 나가서 바다로 가는 그런 짤막한 꿈이었는데 마지막에 바다를 보게 되는 장면이 되게 깨어서도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 지난한 여정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그 다른 섹션에서 그 실험 다큐 섹션 감독님들 모시고 이제 이 자리를 진행을 했는데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 자리 자체가 다들 초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어떠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다 비슷한 상황이. 근데 이제 뭐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얘기를 나왔었는데요. 이제 객석 질문은 이제 좀 이따 받기로 하고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더 제가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임유리 감독님의 이제 메아리는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뭐라 할까 타오르는 연인의 초상의 조선시대 버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봤는데요. 살짝 그 바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사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니까 보통 바다를 볼 일이 없는데 그 바다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바다 설정을 하신 이유 같은 것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어요. 갇혀있는 수직 공간과 뻥 뚫려있는 수평 공간의 대비가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꿈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거기도 하고요. 대신 바다 오경이가 진짜로 간 바다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냥 관객분들이 상상했으면 좋겠어서였습니다. 혹시 그 원래 좀 시대극에 대한 좀 관심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해서. 판타지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조선시대 배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견이는 뭐 갔던 프랑스나 이제 곧 상영할 독일이나 지금 현재 한국에서나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과 유리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제 비춰주고 생각하게 하는 판타지라는 장르의 매력 때문에 시대극과 그런 판타지 장르 계속 찍고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연재환 감독님 여쭤보겠습니다. 그 령이라고 하는 작품의 해외 포스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영어 제목 자체가 에일리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뭔가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또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영어 제목과 그리고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어 제목을 에일리언으로 한 이유는 사실 해외에서는 좀 자주 쓰는 단어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에일리언 저희가 에일리언 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외계인 같은. 네.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처우를 받기도 하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고, 촬영을 준비할 때부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그려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철저하게 관찰자의 시점으로 가자 해서 카메라를 무조건 고정시키고 풀샷 위주로 그냥 상황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촬영이 끝나고 이제 편집하기 전에 소스를 아버지께서 보시더니 무슨 CCTV냐고 막 뭐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한주연 배우가 연기한 이제 홍매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겪은 인물인데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굉장히 좀 억눌려져 있는 그런 어떤 표정이나 이런 연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한주연 배우에게 어떤 식의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연기를 만들어 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할 때 또 연기적으로 중요한 게 좀 사실주의적인 연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누군가 뭐 친구가 뭐 세상을 떠났든지, 뭐 사랑했던 우리 강아지가 뭐 세상을 떠났든지, 뭐 연인과 헤어졌든지, 그런 슬픈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할 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은 이렇지만 그거를 억지로 표현하지 말자. 그게 이제 촬영적인 컨셉이랑도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은 원래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예. 그 현봉식 배우가 나오잖아요. 예. 물론 지금과는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현봉식 배우 현장에서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연출자가 원하는 모든 걸 디테일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셨고, 예전부터 그 연기 외적으로도 항상 똑같이 되게 유하다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들과 또 되게 소통도 잘 되고.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최경련 감독님 여쭤보면요, 그 편집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사실은 그 하룻밤에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바깥의 어떤 안개랄까, 그리고 밤 공기랄까, 그리고 계속 그 장면이 이어지면서 그 컨티뉴이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뉴 그린 모텔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밖과 야외의 어떤 그런 어둠의 뭐 미학이랄까, 그런 것도 좀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편집 감독님으로서 어떻게 작업하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 같이 한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연출자가 처음에 가제를 도시의 밤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조명하는 친구가 충무로에서 일하던 친구가 와서 도와줬는데, 도시를 찍는 줄 알고 왔다가 도시는 안 찍고 이렇게 시골만 다니니까 나중에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여름에 찍었는데 여름은 또 밤이 짧잖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파주 인근에서 촬영을 했는데 군부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을 거의 새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뭐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막 이렇게 진동이 와서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촬영을 해야 되니까 촬영을 계속 했는데, 촬영 딱 끊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그 군 장비들이 지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밤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러니까 계속 뭐 컷하면 가서 뭐 유리창 닦고 다들 그런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편집에서 딱 한 씬을 뺀 게 있는데요. 그 경표가 여자애가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나와서 원래 편의점에 가서 여자애를 도와주려고 뭔가 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인물이 너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그게 이제 크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감정상 이 남자가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씬을 뺐고,
그게 굉장히 편집에서는 큰 변화였고 그게 잘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가. 감독 결단을 잘한 거죠. 그 양효주 감독님이 이제 그 당시에 베를린에 초청되고 나서 이제 하셨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길을 써도 가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좀 들여다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이 작품에서 그 정인기 배우와 그 이민지 배우가 단편, 장편을 떠나서 거의 뭐 저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미지 배우는 사실 그때는 아직 이름이 조금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정인기 선배님은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셨죠.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차량실 원래 찍으면 이제 레카차라든지 차 실어서 찍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막 차 운전하시는데 앞에 조명기도 달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좀 되게 겁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셨었고 근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이제 연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정인기 배우님이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었고 민지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뜸해지시긴 했지만 한주환 배우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하여튼 그 깡패 연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 핸드폰은 뭐 동영상도 찍히는데 요즘에 당연히 다 찍히지만 뭐 그런 것도 거의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편집을 저도 이 큰 화면으로 보는 게 한 10여 년 만인데 다들 연기가 참 좋구나. 그래서 잘 봤습니다. 네, 그럼 매미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는 왜 제목이 매미일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이제 보다가 사실 그 후반부에 있는 설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압도당하는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해외 포스터를 보니까 마치 그 서브스턴스의 한 장면처럼 딱 처리가 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디어 어떻게 떠올리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두 사람 관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는 뭔가 굉장히 완전히 초월적인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그 순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네마틱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신 건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여서 어떤 방식으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근데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에.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저는 전문사 애니메이션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상상을 할 때 약간은 비주얼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고 나서부터 구현을 어떻게 할지는 대책은 없지만 일단 그냥 하기로 하고 아이디어랑 이미지에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감독님의 어떤 그 취향이라던가 어떤 레퍼런스를 모를까 너무 궁금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그 바디 호러물에 그 마니아도 좀 많고 그래서 원래 좀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전혀. 저는 좀 말랑말랑한 로맨스를 좋아하는데 이런 작품만 하셨는데.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라 버렸고 좀 공포 영화를 찍어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또 집요하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어쨌건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술 마시다가 떠올릴 수도 있고 그냥 고심하다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어떤 순간이었는지. 이게 제가 매일 그 인터뷰 때마다 많이 말했던 건데 그 산책하다 떠올랐는데요. 제 친구들이 저도 의경을 나왔고 친구들이 의경인데 용산 의경을 다니는 출신 친구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태원이랑 그 남산 서울길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대원아 너 매미라고 알아?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라고 했더니 이 나무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렇게 타타타타타 공간이 열리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미라고 부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의경들은 그 무전음어라는 걸 쓰는데 뭐 일종의 남자는 햇님, 여자는 달님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런 분들 보고 뭐 매미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들끼리 지은 거예요. 용산 의경들만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저는 그 별명이 되게 직관적이고 통찰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데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엄혜정 감독님의 이제 즐거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그 전래동화를 이제 가져와서 좀 현대 가족의 이야기 이렇게 그 결합을 한 그 스토리인데 사실 저는 그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게 뭐 전래동화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동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이를 이제 돌보는 이야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로 살아있는 사람이 문이 열리면 본인들이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햇님 그 오누이 동화도 문이 열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니까, 그래서 외부의 어떤 침입자를 인해서 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는, 즐거워 보이는 이 가족의 모습들이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시나리오와는 그게 없었다가 나중에 시나리오 수정하면서 그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어떤 축제같이 즐겁게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기차놀이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차놀이 그 끈은 또 아버지가 그 자기 처와 딸을 죽일 때 썼던 그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넣어서 넣었는데,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요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셨지만 저는 35mm 필름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20년 전에는 필름으로 사용돼서 화질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그 당시에서는 영진이에서 학생의 작품들 또는 이제 독립 저예산 영화들이 5.1 채널을 녹음하게 되면 돌비를 약간 할인해 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할인을 받고 그 당시 돈은 한 40만 원인가 해서 돈을 들여서 영진이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때 영진이 그 사운드 담당자분께서 그러셨어요. 원 감독님, 이 좋은 사운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극장 시설이 별로 그 당시 좋지 않다고 해서 못 듣는다고 했는데 해외 영화제에서는 제대로 들었고요. 그래서 띵동 벨이 울리는 게 이렇게 돌아가요, 소리가. 돌아가서 마지막에 앞에서 빵 하고 쳐주는 걸로 이제 미신이 된 거였는데, 그냥 스테레오로, 그리고 저게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아비드로 편집을 해야 돼서 필름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텔레시네라고 해요. 그 텔레시네를 받았던 테이프를 가지고 이 DCP 상용공을 만들어서, 솔직히 그렇게 막 옆으로 줄이 간다거나 이거는 필름이어서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런 어떤 기계적으로 트레이스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는 20년 전에 가장 좋은 화질과 좋은 사운드를 듣고 20년 만에 다시 이 아이를 봤는데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쭤보면 그런 상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촬영 전공하셨고 이제 촬영 감독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직접 연출을 맡게 됐을 때 어쨌든 내가 촬영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뭐 말할까 좀 현란한 촬영이라던가 어떤 촬영 기술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세트 안에서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촬영만 한 작품이어서 거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으셨나 뭐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단은 세트는 아니고요. 예, 저게 저희 아버님 친구분 집입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제가 저거를 찍을 당시에도 한 30년 된 집이어서 그 유리창 밖이 그냥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가는 외부 씬을 찍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뭐 거기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철저하게 그냥 이 죽은 자들 죽어 있는 그 공간에 아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컨셉을 잡고 세트를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저거
또 좀 그 당시도 좀 필름이어서 좀 만만치 않게 그 예산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짓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고 그리고 거기 구조가 조금 약간 특이해서 그거를 원래는 이제 창 밖에서 길이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는 어떤 불빛들도 이렇게 막 넣으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거기가 공가니까 물은 나오는데 전기는 또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옆에서 김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유가 스팀 청소기로 벽이 붙어가지고 끓는 물처럼 그게 첫 엄마가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넣는 그런 거에 하나의 그 키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그 공가에서도 저희가 맞게 바닥이라든지 벽에 칠하는 거라든지 벽지는 그 미술 감독님이랑 그 미술원 형아였는데 그 선배랑 같이 세팅을 해서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들 세팅인 줄 알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촬영하고 낮 장면 원래는 아이에서 트랙 아웃으로 빠지게 찍었는데 거기 너무 공간이 좁아서 스티캠을 썼는데 스티캠 35mm 스테디캠이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보충 촬영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불타 죽은 분신 자살한 사람은 명량생은 아니세요. 그래서 낮에 찍자. 그냥 픽스로 낮에 찍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재촬영을 이제 하루 정도 했죠. 그리고 안타까운 어떤 게 되게 필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압이 조금 불안하게 있었어요. 발전차를 썼는데 그래서 현상소에 갔더니 그 영진이 현상 기사님께서 원매장 어떡하냐 해서 왜요? 했더니 필름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플리커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당시 킹오플로어를 위해서 달고 그다음에 그 라이트 할 때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좀 페이드해 보이게 하려고서는 동대문에 천을 끊어서 약간 그린의 천으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 장면이 다 플리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왔거든요. 그 이제 내가 필름 현상한 거랑 샬레신의 범을 들고 오는 내내 울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충 촬영을 하면서 그 낮 장면은 플리커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HMI를 밖에서 18kg를 때리고 덧대서 문제는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편집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 공포 영화에 항상 그 형광등이 버럭버럭 떨다가 귀신이 나타나고 버럭버럭 떨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래 난 이거 의도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돼서 그 장면을 보면 약간 그런 약간 불안함 그 살짝 흔들리는 플리커의 불안함이 오히려 더 영화를 좋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인간관계 질문 중이요. 사실 이 작품 전에 이제 사루비아의 말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사실은 이제 어느덧 이 질문이 워낙 이전에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윤광훈 감독님은 이제 한국의 고레다 히로가은이다라고 하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나의 어떤 필모그래피 그리고 세계관, 작품 세계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깊숙하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그때도 조금 직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도 계획도 포부도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제가 그 영상원 들어오기 전에 제대로 완성한 단편이 하나밖에 없었고 들어와서 너무 쟁쟁한 너무 멋진 부산영화제, 위장센 영화제 이런 데서 상 받고 이렇게 온 동기들이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상업영화를 만들고 들어오신 감독님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 웨프의 대장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도 뭔가 저런 걸 해야지 하면서 만든 영화가 이제 망했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직 기본도 모르는데 갈피도 못 잡는 상황이 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두 초등학교 아이가 밖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만 찍어봐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오는 거는 하고 싶은데 한 공간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한 공간 안에 하루 종일 있는 얘기를 해봐야겠다. 반대로. 왜냐면 저는 너무
영화 만드는 걸 아직도 잘 모르고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뭔가 화난 여고생, 화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근데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정해진 인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정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면서 만들어진 거여서 사실은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뭐 영화를 찍고 할 때 그 몇몇 친구들은 말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영상은 많은 영화들이 이제 어린이나 뭐 청소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되게 많은데 이제 그 너무 학생 영화 같이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했는데 난 아직 나는 이제 시작해서 학생이니까 뭐 그렇다면 더더욱 더 학생답게 뭐 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하나 더 여쭤보면 뭐 그걸 이제 시행착오로 뭐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가령 그 많은 다른 동료 감독님들도 윤관 감독님에게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 어떤 뭐 기술을 써서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연기를 끌어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뭐 손님이나 뭐 콩나물 그리고 사루비아의 맛을 만들던 그 윤가은과 우리들과 우리 집을 만들던 윤가는 어떻게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변해 가셨나요? 그런 방식들이. 그 손님을 찍은 다음에 여러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 찍을 때 그 제가 이제 캐스팅은 정말 그 심사숙고 끝에 여러 마음에 드는 이제 말도 잘 통하고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 캐스팅했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고 만나서 자주 리딩하고 연습도 했었어요. 근데 뭔가 연습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잘하는 게 특히 이제 그 손님에서 막내로 나온 그 송예림 배우 진짜 잘하는 친구고 다른 영화들에서 제가 보고 연락처를 얻어서 캐스팅을 한 거였는데 다른 영화들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제 대사를 주고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손님을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외워오라고 막 숙제 내주고 했던 대사를 현장에서 다시 뭐 없애본다던가 왜냐면 아무리 반복해도 좀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그거를 이제 막 없애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대사를 너무 많이 테이크를 가서 이 아이가 지쳤을 때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 때 이제 다 디지털로 이제 바뀌던 시기라 친구들 다 동기들 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 찍었는데 저는 막 우겨가지고 저걸 또 필름으로 찍었어요. 학교에 남는 필름 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 슈퍼16을 찍었는데 정말 현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 테이크를 너무 많이 가게 아이들이랑 하니까 테이크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데 저는 또 막 대사를 줬던 걸 뺐고 막 아이들 혼란스럽고 막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중간에 그 어머니분들 말씀드렸다 저 아까 눈물 났던데 저는 중간에 현장에서 5회차 찍는데 필름을 계획한 필름이 있었는데 2회차 반 만에 필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장에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 테이크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이제 사와야 돼. 그래서 지금 전화로 킥을 불러서 사와야 돼. 그래서 막 울면서 그 앞에서 막 계산을 해서 급하게 돈을 적금을 해지해서 막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행착오가 제일 사실은 많았던 작품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시나리오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계기가 됐던 작품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 감독님 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진행위원께서 아직 이제 10분도 안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아쉽지만 그 객석 질문 한 2분 정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손 들으시면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으시죠. 이러다가 꼭 마지막에 막 느닷없이 막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계실까요? 네. 네, 한 번 더 높이 들어주시죠. 네. 네. 제가 영화제를 부산국제영화제로 이번에 처음 와봐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단편 영화 6편 너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연출하신 엄혜정 감독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손님 연출하시는 분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막 무거운 건 아니고 나왔던 여고생이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방에 숨어서 이제 아버지를 보는 장면에서 보니까 방 문에 뭐 손잡이에 구멍도 뚫려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 문틈을 좀 많이 열어놓고 일부러 얼굴을 다 보여주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조금 몰래 보는 느낌을 조금 더 살리실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것은 명백한 연출적 오류이자 실수, 제 과오.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영화를 제가 절대 다시 보지 않는데 찍어놓고도 그 현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문고리가 뚫려 있는 거는 저 집 이제 재개발 앞두고 막 그래가지고 공가여서 이제 막 손잡이도 없고 막 이제 그냥 부서진 집을 이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를 저 문고리를 채울 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놨는데 이제 사실은 아주 문틈으로 그 거실의 어떤 광경을 보는 걸로 제가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거리가 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디까 이 아이의 얼굴은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더 닫았어야 돼요. 여기서 막 이렇게 너무 변명하 죄송한데 더 닫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러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망상이 시작돼서 조금 더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연 거죠. 근데 찍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미 모두가 피곤하고 이 결정은 연출만 하는 거고 저는 너무 초짜 연출가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은 이상하면 얘기해줬겠지 뭐 이제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필름 현상하고 이제 텔레비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저걸 잊으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괜찮을 거야. 현상하거나 스캔해서 보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보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저 장면을 재차를 한 해 만에 했는데 저 집은 이미 없어졌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것도 이제 저한테 아주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앞으로 연출을 다시 저런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면은 현장에서 내가 믿는 감을 이것이 너무 이게 했다면 그걸 좀 더 좁히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보여야지만 영화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구나. 얼굴, 눈, 코, 입이 막 다 전달돼야만 감정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감사합니다.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시냐? 여기 제일 한가운데. 네, 엄혜정 촬영 감독님의 즐거운 우리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후반부에 보면 진짜 이 인물들이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닌가? 그래서 후반부에 살아남은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뒷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시나리오적이나 화면으로 어떻게 표현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20년이 흘러서 오늘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빠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이면 좋을까 했을 때는 그때 마침 마그리트 그림 중에 이렇게 천을 뒤집어 쓰고 키스하는 여인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까만 비닐봉다리를 씌우자 했는데 그럼 얼굴이 너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불투명 일회용 봉다리를 씌웠는데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대사랑 사운드 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을 때 버석거리는데 입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하는 거에 보면 블랙으로 보여지잖아요. 아이는 맛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엄마랑 언니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소리도 되게 버석거리고 근데 이빨이 까매진다. 그래서 그때 먹는 수술 사서 배우님들한테 먼저 수술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깨물게 했고요. 그래서 근데 아빠도 죽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명희 선생님 싫다고 하셔가지고 명희 선생님은 일단 아이가 이렇게 툭 잠이 들어 떨어뜨리면 그 사과를 들고 올라와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는 사운드로만. 그래서 아빠가 처음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뉴스 보도를 보고 나서 차라리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첫 의미였고 그리고 계속 언니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까지 죽였으면 됐지? 이제 그 뉘앙스, 그러니까 대사하고 사운드로 약간 좀 그런 뉘앙스를 좀 만들어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 중에는 딱지치기가 아니라 그 아까 이제 집달리들이 와서 막 붙였잖아요. 그날 비가 왔고 그래서 그 집달리 구두 자국이 이제 그 카페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두 자국이 크니까 아이가 작은 발로 그 안에다가 자기 아이들이 그러고 잘 놀잖아요. 그렇게 하고 노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야 되는데 아 그럼 CG네? 아 CG 할 줄 없는데 그래서 바꾼 게 이제 그 원래는 그 저도 몰랐는데 그 빨간 딱지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 딱지를 딱지짝기 접어가지고 치는 놀이를 하고 부모님하고 언니는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히고 이 아이만 붉은색.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물이었고 그 욕실에서는 솔직히 피가 아니라 그 월드컵 할 때 우리 그 티셔츠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좀 싸구려서 이렇게 물이 좀 빠졌다. 그런 거였습니다. 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얘를 의심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얘가 죽어서 돌아왔구나 하게끔 하는 느낌으로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뒤로 가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이들이 죽었다. 그래서 아이만 그 빨간색 원피스 입힌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의 톤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무채색결로 가고 아이만 좀 더 도드라 보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로 저희가 후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질 수 있어요. 뭐 주변부를 업눕힌다던가 얼굴만 발기를 딴다던가 색깔을 바꾼다던가. 근데 필름은 촬영할 때 그걸 해야 돼요. 후반에서 그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약간 밝은 거 조금 누르는 거, 약간 어두운 거 살짝 밝히는 거, 빨간색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럼 빨간 기운을 좀 빼는 거, 뭐 이런 식의 꼭 빼놓고는 다른 것을 만질 수 없어서 촬영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정해서 찍어야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시어신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돌에다가 새기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그걸 찍으면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되게 저희가 필름으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뽀로로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테이크를 많이 못 가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찍었을 때 오케이인지 NG인지 한 번 더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 16mm보다 30mm가 더 비쌉니다. 2배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테이크를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약간 그거가 있어서 찍을 때마다 이게 정말 괜찮은지 리허설 되게 많이 하고 그걸 찍고. 근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 많이 하실 거예요. 리허설 겸 슛.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정말 자기의 샷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편집실 가서 후회하게 되죠. 아 내가 왜 저렇게 찍었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디지털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름은 진짜 손이 쥐이거든요. 내가 찍었던 그 이천자 그 필름 5개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이 모든 게 다 플리커가 생겼다고? 이게 내 손으로 쥐어진 필름을 보면서 근데 디지털로 찍으면 어떤 파일이 하드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으로 손으로 쥘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더 그렇게 찍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었던 윤곽 감독님이 그 샷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회라고 하자면 아쉬운 거죠. 필름으로 상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관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모든 감독님들 따로따로 이렇게 막 1시간 이상 막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작품들인데 정말 시간이 야속한데요. 그럼 인유리 감독님부터 해서 혹시 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한테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이 작품이 나에게 하는 의미 그리고 또 한예종 30주년을 맞이해서 한예종은 나에게 무엇이었다 라는 이런 다양한 얘기를 알아서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네, 한예종은요. 제가 처음으로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 만난 그런 공간이어서 되게 뜻깊고 이런 진짜 저는 그림을 먼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영화를 하게 된 거라서
전혀 연출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같이 현실로 구현해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곳이었고 이제 졸업해야죠. 이거 이게 만든 지 3년 20년 된 분들 앞에서 할 말 아니지만 네.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관객들을 뵈니까 제 기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20년 전부터 3년 전까지 많은 저희 어떤 동문분들의 좋은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 다양한 본인들의 시선으로 정말 좋은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좋게 잘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어색한 자리가 빨리 끝나길 바랬는데 하나 더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한예종에서 제가 이 작품을 만들고 좋은 성과가 있은 후에 저는 이제 영화를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OTT 드라마 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커리어에 굉장히 아주 시발점이 되는 좋은 기회였고 그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만났던 좋은 선배님과 후배님들과 그 과정에서 다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 소중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저도 이제 편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후배들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뭐 한창 영화 끝나고는 이거 많이 하다가 좀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TV로 또 부산에 영화 상영할 겸 이렇게 놀러 바람 쐬러 오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뭐 물어봐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친구들이 그 3, 4학년 선배들한테 화석이라고 놀리던데 저는 석유입니다. 화석에서 한참 20년이 지나서 석유가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제였군요. 어제 그 포럼에서 그 학교 출신 아마 학생 감독이 얘기해줬던 게 되게 가슴에 와닿는데 아마추어라 함은 고대 그리스어로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영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집에 안 가고 막 계속 편집실에 붙어서 편집하고 밤이 새서 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라이팅 잡고 촬영하고 그거를 거쳐서 지금 제가 이제 남들이 엄혜정 촬영 감독님 하는 촬영 감독이라는 프로페셔널이 된 거라서 그래서 저한테 한예종은 어떤 것을 되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마음이 남아서 지금도 저도 이제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좀 더 많이 찍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드라마를 찍을 때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좀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돌이키면 학교 다녔을 때 어땠지 하고 돌이켜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지만 미래의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될 우리들이라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예종은 그 영화를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꿈꾸기 시작했는데 정말 거의 평생에 걸쳐서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난 곳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고 아직도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예종에서 만났으니까 거의 15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 그 진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거 영화 만든 지 거의 15년 정도 됐는데 화석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엄혜정 감독님 말씀하실 때 영화 허샤오셴 감독님 말씀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돌에 뭔가 새기는 것이라는 그게 이렇게 뭐 디지털 시대가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만들어냈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뭐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도 어딘가에서 다시 소환돼서 이렇게 관객 앞에 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로운 관객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 그냥 만들었을 당시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게 지속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더더욱더 돌에 뭔가를 새기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런 마음으로 이 돌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사람 손에 쥐어졌을 때 내가 새긴 것을 보고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6 감독님들이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참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또 나가셔서 뭐 서로 연락처 교환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6 감독님께 큰 박수 들면서 다음 작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